사실 이제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고 나쁘지 나스닥이 않았죠. 급등 출발했기 때문에 밤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 뭐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여기에 대한 뭐 결과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칠 걸 그랬어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응이 그렇게 예측을 숏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엔비디아 실적을만 봤을 때는 설마 이렇게 되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죠. 만약에 네. 어제 이제 인버스 상품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에서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방 배팅한다.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만약에 맞춰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이런 급락은 사실 뭐 미리 대응하거나 혹은 하방으로 배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AI 거품론을 그냥 그거부터 살짝 짚고 갈게요. 일단 이게 뭐 촉발된 게 엔비디아도 그 지분이 꽤 많이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때문에 웃고 엔비디아 때문에 울었잖아요. 어제 웃은 거는 실적이 잘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운 거는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하방 쪽으로 지금 어떤 원인을 잡는 부분이 음. 상당히 궁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대비로 해서 하방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팩트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팩트가 있지도 않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I 거품론이라 나왔더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 팩트가 이제 좀 참고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뭐 나왔던 딥시크 공포 같은 경우는 뭐 캐펙스 투자가 과도하다든지 뭐 이에 대한 우려감 네.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나왔던 것처럼 능력이 안 되는 회사들까지 모두 AI 떼어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빈약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AI 거품론은 이게 AI 거품론 때문에 기술주가 하락하는 것인지 기술주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AI 거품론을 해석하는 것인지 그걸 이제 면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거품론이라고 하면 항상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과 팩트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가장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캐펙스 투자 줄어들죠. 자본주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저 섹터에 점점 들어가는 돈이 이제 말라가는 현상이 나올 때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7, 8달 조정 이후에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9월 달에 캐펙스가 급증을 하면서 오히려 투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실적인 문제가 있냐. 이번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을 했잖아요. 매출액 EPS 다 괜찮았고 이제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혹시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까 했는데 사실 뭐 충분히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또 실적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AI 부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 과도하게 지금 자본이 지출되고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담론을 어느 정도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거품론으로 인식하기는 아직까지는 팩트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여부는 조금 더 며칠의 과정을 보면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그 매출 채권이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월가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그냥 쉬운 거잖아요. 돈을 벌었다 그랬어. 장부에 써놨어. 돈이 없어 근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안 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이건 그러면은 회계상만 있는 거고 네 손에 쥔 돈 없으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섹터에서?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고 음. 미국도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이거를 오늘 면밀히 분석 좀 해봤는데 예. 굉장히 근거가 약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외상값이거든요. 예. 물건을 줬어요.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언제 이제 돈을 받을 음. 거냐라는 그걸 물건을 주고 돈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로 개인간 뭐 그런 뭐 당좌수표처럼 일단 그 어음처럼 이제 그렇게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회계사 볼 때 매출 채권이라 하고 이거는 실적에 잡힙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안 들어와요. 그럼 돈은 언제 들어오느냐? 약정된 기일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고 오늘 X에서 아마 SNS에서 이게 돌았던 것 네. 같은데 매출 채권이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나면 매출 채권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상화적인 상태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언제 돈을 받을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한 30일 만에 받았어. 어떤 때는 50일 만에 보통 우리가 30일, 60일, 90일 보통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 많이 쓰는데 받았어. 라고 하면 그 기간에 돈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은 제가 그래서 해전일 최근을 계산을 봤더니 48.9일, 49일입니다. 음. 정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막 100일, 120일 늘어났다. 돈을 못 받고 계속해서 지금 매상이 빼이고 길어졌다.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 해전이 48.9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 채권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거지. 이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쪽에 해석이 좀 많이 붙는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식 투자자는 매출 채권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셀트리온 경기했을 때 매출하고 그 매출 채권하고 금이 같아진 비슷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거 장사를 이만큼 했는데 예. 매상값이 이만큼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약이 나오면서 불식이 됐죠. 그런 식의 불안한 심리가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집중적으로 외국인들 공매도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나왔지만 해전일을 보니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해 주신 거대로 아직은 뭐 예를 들어서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받은 게 확인이 48일 뭐 49일 만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을.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늘어나거나 아니면 떼이는 그러면 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발생하면은 거죠. 그럼 그거를 면밀하게 그럼 보겠네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매출 채권이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해결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매출시키는 채권은 불안심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장소 이동, 하나는 해전이거든요. 장소 이동은 뭐냐면 어떤 회사가 있어요. 매출 발생했어. 실제로 매출 발생이 안 해. 이쪽 창고로 물건을 옮겨놔. 그걸 매출로 잡아요. 그러면 그건 매출 채권으로 회계상 처리를 해버리는. 근데 실제 판매는 안 됐죠. 장소만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불안함은 첫 번째가 이 장소 이동입니다. 근데 그건 진짜 하면 엔비디아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실제 판매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판매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 이동하고 상관없는 거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전일입니다. 얼마 만에 내가 돈을 받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거래처에 있는데 지금 이 상대방이 물량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야 좀 힘드니까 물건 좀 받아줘. 대신 돈은 한 6개월 있다 받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이 발생되고 회계상에 잡히니까 실적으로 잡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쪽 회사의 재고는 악성 재고는 있는 거잖아요. 해전일이 평소에 60일, 30일이었다면 120일, 150일 막 늘어날 거잖아요. 그게 공포였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해전일은 48.9일로 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AI 거품론에 대한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고 찾다 보니까 불안한 거에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하나 우리는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오픈 AI 적자가 있는데 주요 매출 판매처가 오픈 AI인데 얘네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얘네한테 받아낼 거야라는 물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회계상에서 생각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렵건 안 어렵건 나한테 돈만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픈 AI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설체 발행부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오픈 AI 상장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비영리 법인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바로 성장을 가지 않을 거고 일단 일부 지분 매각이 가장 유력합니다.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돈을 현금을 마련할 거고 소프트뱅크 손종혜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뺀 돈에 오픈 AI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게 지금 당장 문제될 것 같아요. 문제 아니에요. 언젠가는 될 수 있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매출 채권은 항상 공포심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소 이동과 회전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근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투자자분들은 항상 좀 주의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하고 매출 채권도 매출 채권 다 중요하고 투자자들이 챙겨야 하는 건데 근본적인 지금 눈앞에 현안은 금리다. 기승전 금리로 가고 있었던 시장의 상황인데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사라지는 건데 경계감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했던 원인은 하나는 AI 거품론, 하나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후퇴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 기사에 대한 그 아주 강성 발언이 하나의 불을 좀 지폈고 또 하나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했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는데 예. 12월 달 금리 인하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지난번 FOMC 의사락이 공개되었을 때 시장에 나왔던 그 일반적인 해석이 맞냐라는 부분부터 일단 저는 일단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 뭔가 하나의 이슈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올 때 팩트가 나올 때 좀 너무 이제 동일시하게 대부분 이게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금리 인하가 굉장히 크게 후퇴하는 것 같은 부분인데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해보면 대부분의 민주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 다만 선제적으로 고용에 대한 불안에 대한 금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만약에 고용 지표가 이번에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굳이 선제적으로 하는데 꼭 고용 지표 좋았을 때 바로 할 필요가 있느냐 혹은 1월 달에 해도 되고 2월 달에 해도 그런 식으로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지 않냐는 예. 거지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라는 것은 아주 진짜 그 두세 명의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에 국한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볼 때 영준의 발언은 대부분의 혹은 몇몇의 세월 몇몇의 혹은 소수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금리 인하 발언된 것은 몇몇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과연 12월 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냐라는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월 의장을 지금까지 몇 년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저는 파월 의장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메타를 쓴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그분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고메타를 쓰고 있지만 정말 그 현 시세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 1분기에 연준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들어가서 경기 호태론이 1분기에 그 관세행에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되면서 경기와 관련 부분에 부각이 될 건데 그러면 뭐냐면 12월에 금리를 인하했었어야 해. 그때 했었어야 돼라는 실기론이 굉장히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월 의장 그건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기 논란에 대한 부분을 피해 가려고 하면 가능하면 12월 달에 25bp 정도 인하하는 게 본인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나 고용에 대한 판단이 가장 무난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굳이 하지 않고 내년 1분기로 넘어가서 경기 후퇴론이 나왔을 때 왜 작년 1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냐라는 그 비난을 파월 의장이 다 받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분이 그런 비난 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는 뭐 지금 완전 동결이다라고 확정 짓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데이터를 봐가면서 한다고 하는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오늘 리사쿡 연준 이사의 발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각을 좀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본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좀 발언들이 너무 날카롭지 않았는가. 그 자산에 대한 고평가 AI 이런 얘기는 연준 이사가 하는 거를 전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연준위원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 경기와 관련된 부분 이 세 가지만 얘기하면 시장에 되거든요. 대한 직접 개입을 한 거잖아요, 이건. 자산에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부분에서의 고평가 저평가 논란이나 자산의 투자 방향에 대한 논란 그 부분은 연준위원이라면 이제 얽히지 않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본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나온 강성 발언이 아닌가 좀 싶고 조금 가려드려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어제 강하게 좀 반응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고 있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그 기대감들이 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뺐단 말이에요 지수를. 그 다음에 가격을 조금 내렸어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좀 빠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 빠지면 선반영됐던 거 뺐고 그럼 다른 이슈들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그럼 이게 조정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그럼요. 예. 지금 조정은 그 조정에 사실 어떻게 보면 팩트가 상당히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 받아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 조정의 팩트를 갖다 붙였다 할 정도로 어쨌든 우리가 계속 강조드렸던 에이펙 이후에 미국과 중국 관세 협상이 일단락이 됐고 나머지 지금 관세와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좀 표면적으로 덮이면 사실 시장에 반영되는 상승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그 구간에 시장의 조정은 반드시 나올 거다. 왜냐하면 9월달, 10월달 넘으면서 너무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12월달 금리가 50bp, 75bp 인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정도 될 거라 비컷이다, 더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되돌림 현상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게 11월 초가 됐든 중순이 됐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하반기에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그 사이사이에 나왔던 공포심을 보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 있었는데
거기서 뭐 코인 시장에서 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자재 시장에서 한 번씩 이제 충격이 왔던 부분을 경험했고 주식 시장도 지금 이제 충격이 한 번 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언젠가 저게 한번 옥죄는 날 자산 시장에 굉장히 큰 일일까라는 그 잠재적인 불안감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셧다운이 거기에 불을 지폈죠.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서 단기 자금이 경색되고 재무 단기 채권에 돈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들어갔던 돈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예. 거기에 수조 달러가 쌓이면서 단기 금리가 금리 인하를 했는데 불구하고 확 올라가죠. 치솟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좀 줬다면 일단 근본적으로 셧다운이 지금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유동성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있고 12월 달에 양적 긴축까지 간다면 아마 우려했던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리면서 오히려 시장이 그때부터는 또다시 유동성의 힘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정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가느냐, 어느 정도 기간으로 가느냐의 문제일 뿐 시장이 여기서 대세하락으로 가기는 명분이 많이 약해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대세하락으로 딱 간다라는 전조 증상이나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같이 한 5번 빠지면은 그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거긴 한데 그게 코로나였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일단은 그 대장주가 차익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대장주는 뭡니까? 하이닉스하고 SK 아니 삼성전자. 글로벌하게 보면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익 매물이 글로벌에 쏟아지면서 지금처럼 단기 헤지 펀드들이 보유하고 있는 ETF 물량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그 중장기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팡 떠셔야 돼요. 그게 터져야 되고 우리 시장으로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장 속을 보면 좀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외국인들이 주식은 무려 2조 7천억 정도를 팝니다. 예. 코스피에서 굉장히 많이 파는. 이 정도 팔고 시장이 이 정도 급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물이나 옵션에서 해지성 시장에 대한 해지성 물량들이 쏟아져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많이 배팅이 되잖아요. 선물도 그렇고. 선물이 보통 하방 쪽으로 방향을 틀면 만계약 이상이 이틀 연속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풋옵션이나 콜옵션 콜 매도나 풋 매수가 100억 이상이 이틀 연속 들어오거나 200억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거의 불문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식에 연계돼서 들어오는 물량이 때문에. 근데 오늘 그런 물량이 들어오면 좀 대응을 저도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런 물량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그냥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하방 배팅이 아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하방 배팅이면 선물 옵션 파생 쪽에서 분명히 연계된 해지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기술주에 대한 차익 매물만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하방 배팅은 아니고 시장을 경기와 관련 부분에서 시장 전체를 하방으로 보는 뷰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하필 오늘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국에서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일 것 같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야 이게 옵션 만기일 포지션이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하방 포지션들이 이미 뭐 어제 정리가 위 양방으로 먹어갖고 다 됐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어떤 걸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월 조정을 얘기하고 지난주에 옵션 만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나오더라도 상방은 제한될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 정도까지 뺄 줄은 저희도 모르는 거죠. 근데 상방은 제한된다는 것은 지난주까지 콜플 레디오에서 선물 이번 옵션 만기에 그 미국은 선물 매도하고 콜옵션 매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도 올라가는데 한계는 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방은 어느 정도 경직선 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걸 그냥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완전히 아래쪽으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어제 미국 그 증시에서 나스닥이 2% 이상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미는 걸 보면 완전히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쫙 체계적으로 밀어버리거든요. 아마 옵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을 겁니다. 풋옵션 쪽에서. 그런 수익을 좀 취했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넘게 하락했다. 그러면 그 과연 10%가 정말로 차익 매물에 의해서 온전하게 다 내려간 것이냐 아니면 어제 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았던 파생 상품의 영향을 받아서 오버슈팅, 그러니까 언더슈팅된 부분이 있느냐. 만약에 10% 내려갔는데 3%는 차익 매물이었고 7% 정도는 파생 상품과 연관된 언더슈팅의 영역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밤 다음 주 월요일 바로 V자형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뭐 차익 매물이 일부 기술주에 나왔지만 옵션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았었구나라고 해서 빠르게 상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옵션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정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중기적인 대응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판단을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미뤄놓고 이 여부를 좀 체크를 한 게 좋고 다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데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오버해서 들어갔던 물량들은 조금 줄여주시고
해지를 조금 거실 수 있는 요즘 왜냐하면 인버스 상품 많이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상상한 동안. 예. 지금 인버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해지를 위해서. 근데 대신 비중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보전하기 위한 해지를 하는 거죠. 내가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해지를 걸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식을 완전히 다 매도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엔비디아 시장이 너무 좋아서 50만 원을 추가로 샀어. 그래서 15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제 사셨던 50만 원은 청산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거는 낼리를 보고 들어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보전하니까 또 불안하시잖아요. 그 100만 원에 대한 해지를 한 30만 원 정도 걸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전략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관처럼 아예 운영을 하라는 지금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예전에는 사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잖아요. 기관처럼 하면 좋다는 건 누구 외국인처럼 하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주식 선물도 있고 선물 위험하더라도 ETF 상품이 활발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조합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왜 외국인 기관만 전략적 대응을 하고 우리는 무조건 단방향 투자만 해야 되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려운 얘기만 했는데 12월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이 기사들은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접하긴 했는데 12월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 멀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12월 되면 이제 QT가 종료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없던 유동성들이 조금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쪽을 바라보면서는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번 조정이 생각보다 좀 강하긴 했지만 사실 계속 강조드렸지만 에이펙 때부터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료 시점을 또 그때부터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11월 말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첫째 주에는 주식시장이 턴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일단 셧다운이 종료가 됐고 재무부 계좌에서 돈이 좀 풀리면서 단기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그리고 12월 초에 QT가 종료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증시에서 연말로 가면 제가 볼 때는 코인이나 원자재 쪽보다는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배당이 있잖아요. 코인 배당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기관들이 증시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셧다운에서 유동성 단기 금리가 인하되면서 QT가 종료되는 12월 초 되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월 초 되면 좀 늦을 수 있죠.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하면 항상 증시는 그거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잖아요. 11월 말 정도는 그런 흐름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종료는 됐어요. 장은 종료가 됐고 지금 야, 진짜 살벌하게 끝나네요, 오늘. 3,853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지금 863이고 상승 종목 178개, 하락이 721개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승 251개, 하락이 1,421개입니다. 그냥 다 빠졌다고 오늘 보시면 되고요. 전체 2,500개 가운데 한 2,600개 가운데 한 400개 정도 올랐네요. 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른 애들이 그 중일 갈등의 수혜주들이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에 대한 막 포트를 변경을 하고 뭐 중장기 포인트로 볼 만한 게 좀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민인데 우리가 예. 조정받을 때 어떤 대안적인 투자를 할 거냐라고 보면 굉장히 발이 빠르시고 치고 빠진데 능숙하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에 최적화되시거나 손이 빠르신 분들은 기회를 찾을 수 있죠. 말씀하셨던 뭐 중국 관련돼 있는 수혜주라든지 혹은 경기 관련된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뭐 이런 쪽에 치고 빠지는 매매가 가능한데 대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투자가 한 발 늦으면서 양쪽 다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정을 받을 때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올라가는 주식은 대부분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상승한 주식은 조정받았던 주도주가 청산이 되면서 롱숏에 같이 걸려있던 숏인 경우에 공매도가 환매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조정 구간에 올라가는 종목은 대부분 비주도주인 경우가 한 7, 80% 이상이죠. 예.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좋은 종목 한두 종목을 제외하면 그러면 조정 가운데 샀던 종목은 난 비주도주를 산 거거든. 그럼 조정이 끝나는 시점 되면 조정은 짧고 추세는 긴데 조정이 끝나는 시점 되면 내 종목만 계속 안 올라가. 남들 추세 못. 그러니까 그런 그 양방향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 대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사 보니까 그, 그 사실 크게 오른 적 없는 2차 전지가 벌써 뭐 그 업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 또 로봇주들도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로봇주 2차 전지 개인들이 또 좋아하잖아요. 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상승 구간에서는 모멘텀이 바닥론을 짚고 올라서 수급적으로 공매도가 한 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펀더멘탈이 쫓아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을 사서 끌어올리는 외국이나 기관의 액티브 자금 유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한 배가 끝나버리면 시세가 거의 단절돼 버리는 현상이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바닥론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2차전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사례가 없이 그냥 모멘텀으로만 나왔지만 어쨌든 테슬라의 바닥론은 조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량 인도 대수가 처음으로 우리가 분기 실적에서 바닥을 치고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론 접근합니다. 다만 바닥론은 정말 그 장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빨리빨리 상승하지만 오히려 공매도 한매할 때는 정말 치고 빨리 올라가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경우는 공매도 한매가 끝난 시점부터는 정말 주구장창 기관과의 싸움이거든요. 매물 소화의 싸움이고 그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데 나는 충분히 지금 바닥에서 그 정도 조건의 인내를 가져갈 수 있어 하는 분들은 분할로 진입하시면 뭐 중장기 투자에 최적화되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투자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 포트에서 일부 비중만 제한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짚어볼 만한 부분이 이게 결국에는 12월 FOMC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어떤 그 포지션이 제일 그래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예, 거죠.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뭐 이게 아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예, AI 거품론의 팩트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경기 구태론이 나오면서 그때 옵션 만기일 때 우리가 한번 크게 낭패를 한번 당했었잖아요. 미국 옵션 만기일 때. 예, 그게 딱 1년 한 2개월 전이거든요. 한 3, 4개월 전이거든요. 작년 7월 달에. 그때 엔비디아의 푸시 대거 걸리면서 그때 이제 이번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그때 푸시 대거 걸리면서 완전히 내려앉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지 펀드의 거두들 뭐 드러커 밀려나 이런 쪽에서 공공연하게 나 포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밀어붙였거든요.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죠. 예, 근데 그때 7월 달에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그때 샀었어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사실 그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가운데 예, 이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음 주에 좀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I 거품론이 나서 지금 뭐 하루에 10%씩 빠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다음 주에 급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실적이 과연 AI에서 가장 담보되는 쪽이 어딜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지금 9월 달 넘어서 10월 달부터 확장론까지 들어오면서 이게 AI가 맞아라는 싶은 때까지 확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따라가는 걸 볼 거냐? 예를 든다면 지금 하이닉스가 완전히 지금 오늘 주지 않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누가 봐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 누가 봐도 실적이 담보되거든. 그 PR 사진 하나 잠깐만 띄워보면 예, 저게 이제 반도체 최근에 나온 2025년도 지금 올라오는 저 중에 PR입니다. 반도체 PR입니다. 예. 보시면은 몇 배가 안 돼요. 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섹터에 비하면 PR 10배에서 이제 넘어서 12배, 13배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비싼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하이닉스 너무 비싸서 못 샀어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 기회가 있을지 모르죠. 오히려 AI 거품론이 나왔을 때 대안적인 투자로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를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AI에서 가장 탄탄한 종목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지금 캐펙스 투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메타나 이런 쪽은 관심을 이제 좀 줄여야 되겠죠. 아마존 관심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은 관심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AI의 가장 핵심인 실적인 뒷받침되는 핵심 쪽을 접근. 다만 이렇게 10%씩 급락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사겠습니까? 조금씩 분할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다음 주까지 내가 여유를 가지고 사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진짜 뭐 요번이 기회야 인생을 걸 이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 평소에 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바이오가 버티잖아요.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대안적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바이오가 대안적 투자가 되다 보니까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 기술주가 아니니까 경기 소비재나 필수 소비재 쪽으로 가야 돼라는 이제 논리를 가지는데 사실 바이오가 상승하는 것은 자동차와 비슷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에서 가장 피해를 봤던 쪽이 제약 바이오와 자동차였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에 들어가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오르는 것은 또 당연한 거죠. 근데 자동차와 비교를 하면 제약 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은 딱 오르는 몇 개의 섹터만 오른다는 거죠. 전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비만의 일랄일이나 항암제의 암젠이나 그러니까 딱 특정 질환의 비만, 항암제 요 관련돼 있는 몇 개만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은 뭐냐면 실적이 담보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약가 인하, 대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게 뭐 10% 20% 이상 아닙니다. 하이자의 경우를 봤죠. 40% 50% 이상. 매출이 1,000억이 나오는 게 갑자기 500억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이자의 오리지널 제품이 100원 하다 50원 떨어졌어. 그럼 우리나라에는 카피 제품이 50원 받다가 오리지널도 50원인데 50원 팔 수 있겠습니까? 같이 떨어뜨려야 되거든.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최근에 가장 실적이 담보되는 뭐 비만이나 항암제 쪽에 좀 국한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연말에 배당주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에 대해서는 연말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히려 더 좋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잘 안 움직이고 좀 답답한 애들인데 특히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대안적인 투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요즘에 기사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때요? 끝물 아닐까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좀 그쪽이 핫했기 때문에 예, 주가의 매기가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번에 사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노리고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히려 예를 든다면 현대차나 이렇게 주가 많이 어느 정도 부진했고 근데 배당률 뭐 현대차 같으면 예를 들면 시가 배당률 6%거든요. 예, 분기 배당 빼도 연말에 받아도 4% 5%도 되고 자사주 소각까지 치면 연 배당으로 보면 8%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공략하는 건 좋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 3년 동안 이 배당주에 대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배당주가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배당을 받고 그다음에 배당 나게 되면 꺾였다가 그게 그만큼 또 다시 주가가 그 깔아앉았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 최근에 2, 3년의 경향이 뭐냐면 배당을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받으려고 들어온 종목은 배당 나기를 무시하고 그냥 올라버려요. 어, 그리고 1월 달까지 올라버려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들이 배당도 받고 시세도 내온다면 1월 달에 다 가거든요. 최근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탄력이 있는 배당이 좀 높은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연말에 연초에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들어와줘야지 시장에서는 또 어쨌든 으쌰으쌰를 할 건데 그런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음, 그건? 그거는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데 어,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달러가 지금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에서 달러가 강세라기보다는 상대 통화의 약세가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네, 대안 투자를 찾는 곳을 굳이 보면 사실 지금 장세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꾸준히 나온다. 그럼 그건 인정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뭐 7조 넘게 났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근데 그것도 발생 상품하고 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외국 매도가 매집의 그 매수한 양에 비하면은 과다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반도체가 지금 사이클에서 가지는 매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예, 그러면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이 오늘 뭐 1370은 넘어가는데 오히려 환율이 극단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 형상으로 되면 사실 그 강세화된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샀었거든요. 예. 그게 유리하거든요. 달러가 약할 때 사는 것보다. 가는 과정까지가 좀 어려서 그렇지 1470원 정도?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질 만한 환율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 수혜가 들어오는 그 볼 수 있는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저는 반도체, 자동차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유익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럼 환율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 끝났는데 그냥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행동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거 오늘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아유 좀 헛헛해요. 금요일까지 좀 좋았으면 어땠을까 주말 자체가. 왜냐면 이러고 나면은 주말에 계속 잔상 남고 코인 차트라도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보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저희야 뭐 직접적으로 직업이니까 보는 건데 그럼 주말에 좀 끝나긴 했지만 투자 포인트나 아니면 공부를 하신다면 좀 어떤 방향이 좋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게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 어떤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실 건데 쉬세요 그럴 거. 제가 멘탈에 관련된 얘기 하나만 예. 드리면 이건 제 경우상 제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성격이 좀 그 쾌활하거나 긍정적이지 못해서 좀 내성적인 편이 굉장히 강해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단점을 보완하는 게임이 아니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임이거든요. 긍정적인 투자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좌가 무너질 때에 대한 어떤 그 비극보다는 내 계좌가 올라갈 때 희극, 이 두 비극과 희극이 교차했을 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심리학자들이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와 손실이 날 때 감정이 1대1이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주식 투자에 성공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 심리 테스트 결과에 보면 기쁨이 1이면 슬픔이 2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얻었을 때 기쁨이 1이라고 하면 잃었을 때는 보통 2의 비애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투자자들이 거의 80%가 넘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잃었어도 어제 돈을 번 것과 잘 상쇄를 해서 어제의 기쁨도 오늘의 슬픔도 없을 수는 없지만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어차피 주식 투자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잖아요. 하락을 잘 컨트롤해야 또 상승 구간에서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고 어차피 이 주식 투자는 하락에서의 손실보다 상승에서의 수익이 많으면 손해비 게임입니다. 절대 승률로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주말에 조금은 그래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